영하 25도, 미네소타의 새벽 SPC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양말을 3겹이나 신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발끝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천장 쪽 공기는 후끈한데 이불 밖으로 나온 발만 차가웠죠. 보일러는 분명 윙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안 해주더니 차가운 손을 비비며 뒤척였습니다. 류머티즘을 앓는 사람에게 이 추위는 그냥 추위가 아니라 통증이었거든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집을 검사하며 살아온 내가, 35년 동안 수천 채의 집을 들여다본 내가 왜 정작 내 집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 그날 아침 책상 위에는 난방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달 그랬으니까요.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 따뜻하지도 않은데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는 이 집이 정말 제대로 된 집일까? 그때 한국인 사위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바닥을 데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니. 열은 위로 올라가는 법인데 그 아래를 데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35년 경력의 건축 검사관인 제가 그런 비효율적인 발상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사위의 한마디가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난방의 표준은 미국이라고 믿어온 한 노인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사위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발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어떻게 한 가족의 마음까지 데우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따뜻함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입니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미네소타에서 늙어가고 있는 올해 67의 노인이죠. 저는 35년 동안 주택건축 검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검사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새로 지은 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그 구조가 안전한지, 배관이 제대로 됐는지, 난방과 전기가 규정에 맞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집이 수천 채였으니까요. 지하실 바닥에 갈라진 틈 하나, 덕트 이음새의 작은 틈새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관한 한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난방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집은 대부분 강제 송풍식 난방을 씁니다. 지하실이나 어딘가에 커다란 화로가 있고 거기서 공기를 데워서 덕트라는 통로를 통해 집안 곳곳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이죠. 천장이나 벽에 붙은 통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방식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난방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표준이고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정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누군가 저에게 바닥을 데운다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열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과학이죠. 그런데 그 열이 올라가는 출발점인 바닥을 데운다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그냥 돈을 바닥에 깔고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끝만 잠깐 따뜻할 뿐 결국 열은 다 천장으로 날아가 버릴 게 뻔하니까요. 제 사위 준호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한국인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곤 전자제품 정도였거든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은 잘 만든다더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상한 청년이군. 미국 집에서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그는 정중했고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요. 준호는 건축자재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바닥난방에 들어가는 자재를 다루는 회사라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닥난방이라니. 이 친구는 평생 쓸모없는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무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건 그가 우리 가족이 되고 맞은 첫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1월의 미네소타는 이미 한겨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날도 바깥은 영하로 떨어졌고 집안에서는 강제 송풍식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칠면조를 나누던 중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발이 시려서 자꾸 발을 모았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공기가 떠다니는데 정작 바닥 가까이는 냉기가 돌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해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인데요. 발끝부터 따뜻해지니까 이런 추위에도 정말 편안합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준호, 자네가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네. 하지만 자네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닌가.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바닥을 데우면 그 열이 전부 천장으로 날아가 버려. 말끝이 잠깐 따뜻할진 몰라도 결국 돈만 낭비하는 비효율의 끝판왕이지. 미국이 왜 강제 송풍식을 표준으로 쓰는지 생각해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흘끗 쳐다봤고 아내 조던도 분위기를 살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한마디 하니까 더 반박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꽤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지식이 또 한 번 옳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식탁에서 입을 다물었던 건 준호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로 다투는 대신 언젠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단단한 벽 안에 갇혀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네소타에 그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파는 제가 그토록 믿어온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그날 밤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평생을 산 저도 혀를 내두를 만한 추위였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라는 안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일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공기를 데우느라 끊임없이 윙윙거렸고 덕트를 타고 뜨거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죠. 그런데도 집안은 어딘가 휑하니 추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상한 정적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윙윙거리던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던 그 화로 소리가 또 끊겨 있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계단의 냉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보일러는 죽어 있었습니다. 35년 검사관 경력으로 봐도 이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손풍고터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였죠. 한밤중에 그것도 영하 28도의 날씨에 우리 집의 유일한 난방이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비상용 전기난로를 거실로 끌어내고 담요란 담요는 다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을 작은 난로 하나로 데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집안 온도는 떨어졌고 입김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아내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조던이 두 손을 가슴팍에 꼭 모은 채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류머피즘이 추위에 자극받아 발작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녀는 손을 펴지도 쥐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담요를 더 덮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새벽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던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을 찾느라 이를 악물고 있었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미네소타의 새벽은 온통 하얀 얼음 세상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닥터 페레스였습니다. 복내에서 오래 진료를 봐온 우리 가족도 잘 아는 의사였죠. 그는 조던의 손을 살펴보고 진통제를 놓아준 뒤 저를 따로 불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의 관절염은 추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발과 손처럼 몸 끝부분이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통증이 훨씬 심해집니다. 집 안 온도를 일정하게, 특히 바닥 가까이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위쪽만 덥고 발밑이 차가운 환경은 부임에게는 가장 안 좋은 조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쪽만 덥고 발밑은 차갑다. 그게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강제 송풍식 난방의 가장 큰 약점을 의사의 입을 통해 정면으로 들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약점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겁니다. 그게 표준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하면서요. 며칠 뒤 새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한숨 돌리나 싶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난방비 고지서였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그 보름 동안 보일러가 얼마나 무리하게 돌아갔는지 숫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돈은 평소의 2배가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난방은 무엇을 위한 난방이란 말입니까? 저는 평생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그 주말 에밀리와 준호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던의 상태를 살피러 온 거였죠.
준호는 장모의 부은 손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추수감사절 때와는 다른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안방, 그 한 칸만 해보시죠. 바닥 난방을요? 자재도 시공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는 이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신념과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내가 제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열은 위로 올라간다고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방 한 칸만이야. 그것만. 준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사위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 효과 없는 바닥을 보며 제 말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안방 한 칸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시공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그는 회사 동료 한 명과 함께 자재를 한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안방 문턱에 서서 직업적인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5년 검사관 경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디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지켜보면 볼수록 제 예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먼저 기존 바닥재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단열판을 깔았습니다. 열이 아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었죠. 그 위로 가느다란 배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듯 꼼꼼하게 깔아나갔습니다. 그 배관 안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물을 데워서 돌리는 거 아닌가? 그 물 데우는데 또 에너지가 들 텐데.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단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시공은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배관 위에 얇은 콘크리트 층을 덮고 그게 마르기를 기다린 뒤 새 바닥재를 깔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날 저녁, 준호는 보일러와 연결된 작은 온도 조절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켜보겠습니다.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강제 송풍식이라면 차가운 방을 데우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화로가 공기를 데우고 그 바람이 덕트를 타고 돌고 방 전체 공기가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1시간을 좋게 걸릴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준호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리가 없다는 거였죠. 강제 송풍 시 보일러가 돌 때 나던 그 윙윙거리는 소음, 바람이 통풍구를 빠져나오며 내던 그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어색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리고 18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양말을 신은 발로 바닥을 살짝 디뎌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바닥 전체로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러나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강제 송풍식처럼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추운 게 아니라 방 전체가 골고루 데워져 있었습니다. 천장 쪽 공기만 후끈한 게 아니라 발끝부터 무릎, 허리까지 균일하게 따뜻함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열은 위로 올라간다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제 발바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인지부조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트집거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이야 따뜻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는지가 문제 아니겠나. 물이 식으면 금방 차가워질 거야. 준호는 빙긋 웃을 뿐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료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인용한 거였는데 강제 송풍식 난방은 덕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만 열의 20에서 30%가 그냥 새어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트에 작은 틈만 있어도 그 따뜻한 공기가 다락이나 벽 속 빈 공간으로 줄줄 빠져나간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35년간 수천 채의 집을 검사하면서 저는 덕트 이음새가 벌어진 집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보여준 건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손실이 사실은 매달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던 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송풍식은 덮어놓고 30%씩 세는데 바닥 난방은 그 덕트 자체가 없으니 그렇게 셀 곳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조던이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맨발로 그 바닥을 디뎠습니다.
평소 그녀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늘 두꺼운 실내화를 신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무심코 맨발로 바닥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조던이 멈칫하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발이 따뜻해. 이런 거였어? 발이 시리지가 않아.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류머티즘으로 늘 시렸던 발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증 없이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 흔한 따뜻한 바닥 하나를 이제야 처음 느껴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줬던 걸까요? 저는 차마 아내 앞에서 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슬그머니 양말을 벗었습니다. 평생 미네소타의 겨울밤에 양말 없이 자본 적이 없는 제가 그날 밤은 맨발로 이불 밖에 발을 내놓고 잤습니다. 발끝으로 올라오는 그 은은한 온기를 느끼면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왜 내 발은 이렇게 따뜻한 거지? 35년 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준호를 붙잡고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무심한 척 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이었지만요. 준호, 그 거실도 한번 알아만 보게.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단단했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안방 한 칸이 거실로, 거실이 다시 부엌과 복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견적만 알아보겠다던 제 말은 한 달도 안 돼서 집 전체를 온수바닥 난방으로 바꾸는 공사로 이어졌죠. 준호는 자재값만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시공비를 굳이 챙겨줬습니다. 공짜로 받을 만큼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집 전체 시공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5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꺼내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기도 전에 늘 그랬듯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됐으니 이번 달도 만만치 않겠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봉투를 열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의 절반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절반에 가까운 사실상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같은 달의 고지서를 서랍에서 찾아내 나란히 놓고 숫자를 하나하나 두드려 봤습니다. 1번, 2번, 3번. 계산기를 3번이나 두드렸는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절반이라고? 계산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건 오히려 그 숫자였고 거짓말을 해온 건 평생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신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강제 송풍식은 덕트를 지나며 열의 30% 가까이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게다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화로가 훨씬 더 높은 온도로 펄펄 끓어야 했죠. 반면 바닥 난방은 새어나갈 덕트가 없었고 물을 그렇게까지 뜨겁게 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낮은 온도로도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바닥 아래 콘크리트 층이 그 열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내놓으니 보일러가 쉴 새 없이 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적게 일하고도 따뜻한 집,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달 두려워하며 봉투를 뜯었던 그 돈이 전부 천장으로, 다락으로, 벽 속 빈 공간으로 새어나가던 열을 사느라 낸 돈이었다는 걸요.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를 데우느라, 그 데운 공기의 3분의 1을 버리느라 저는 35년 동안 돈을 태워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6번째 사건, 그건 사람의 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저는 우리 집에서 사라진 소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몇 년째 만성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더 심해져서 밤마다 마른 기침으로 잠을 설치곤 했죠. 저는 그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침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검사관의 눈으로 강제 송풍식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방식은 끊임없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뿜습니다. 그 과정에서 덕트 안에 쌓인 먼지, 집안 곳곳의 꽃가루, 알러지를 일으키는 미세한 입자들이 그 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떠돌았던 겁니다. 저는 그 공기를 매일 밤 들이마시며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닥 난방은 공기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으니 먼지가 날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제 기침도 멈춘 거였습니다. 조던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 겨울 그녀가 병원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과 손이 늘 따뜻하게 유지되니 관절 통증이 발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거였죠. 닥터 페레스도 정기검진 때 그녀의 상태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밀러 씨, 부인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바닥을 대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발끝부터 따뜻해지니까 아내가 통증이 덜하다고 하더군요. 닥터 페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발과 같은 몸 끝부분을 일정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관절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의사가 강조하던 바로 그 조건을 제가 비웃었던 사위의 바닥 난방이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바닥에 직접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35년 검사관 인생에서 수천 번 해온 동작이었죠. 구조를 손으로 느끼고 원리를 머리로 그려보는 일. 저는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강제 송풍식의 한계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천장만 데우는 비효율, 줄줄 새는 열, 말리는 먼지, 건조한 공기,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는 발밑의 따뜻함.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진실이라 믿어온 것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었음을 인정하는 그 묘하게 후련한 감정이었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35년 동안 나는 공기를 데우는 게 난방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사람을 데우는 게 난방이었어. 그 순간 거실 문 앞에 준호가 서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그날 밤 저와 그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 하나가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깊어가면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사건은 바로 그 소문에서 비롯됐죠. 시작은 옆집에 사는 톰슨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하더군요. 톰슨 씨가 코트를 벗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집은 왜 이렇게 따뜻한가? 우리 집은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발이실인데 여긴 들어오자마자 발끝이 녹는 것 같군. 비결이 뭔가?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정작 저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 거야. 온돌이라고 하지.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을 흘려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네. 천장만 데우는 우리 송풍식이랑은 차원이 달라. 발끝부터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편하지. 게다가 난방비는 절반밖에 안 들어.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추수감사절 식탁에서 저는 바로 이 온도를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에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 온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요? 그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톰슨 부부가 다녀간 뒤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집, 두 집,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 그 따뜻한 바닥을 직접 밟아보고 갔습니다. 다들 신기해했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준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궁금증이 일어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온돌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던 건지, 어쩌다 미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위대한 건축가가 바로 이 한국식 바닥난방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10년대 라이트는 일본의 한 귀족 저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방들과는 전혀 다른 묘하게 따뜻한 방 하나를 발견했죠. 바닥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온돌 방식이었습니다. 라이트는 그 따뜻함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그는 훗날 그 경험을 두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만큼 이상적인 난방은 없다고, 심지어 태양의 열기조차 그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라이트는 그 원리를 자기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연기를 바닥 밑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면 라이트는 그 자리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배관을 넣었죠. 1937년 위스콘신에 지은 한 주택이 그렇게 미국 최초로 바닥난방을 적용한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훗날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주택단지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표준이라고 믿었습니다. 난방은 미국이 원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정작 그 따뜻함의 원리를 한국에서 가져갔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바닥난방의 뿌리가 사실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원조를 옆에 두고도 사위가 그걸 설명할 때마다 코웃음을 쳐왔던 거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게 만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다시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제가 사위의 온도를 비웃었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그 식탁이 따뜻한 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통증 없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것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음식만 먹던 그 청년을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한데 그 말을 꺼내기까지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작년 이 식탁에서 내가 자네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바닥을 데우는 건 비효율이라고, 돈 낭비라고. 전문가랍시고 자네 입을 막았었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35년간 집을 검사하면서 정작 못 본 게 있었어. 난방이라는 게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거라는 걸. 자네는 말로 나를 이기려 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어. 우리 집을, 자네 장모를 따뜻하게 데워서 말이야. 저는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고맙다. 준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더니 그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끝내 눈물을 훔쳤고 조던은 따뜻해진 자기 손으로 제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비로소 얻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붙들고 있던 알량한 자부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사위라는 가족이, 그리고 진짜 따뜻함이 들어와 앉은 거였죠.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바닥난방은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닙니다. 톰슨 부부의 집은 물론이고 길 건너 몇 집이 그새 바닥난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쩌다 보니 제가 서 있게 됐습니다. 평생 강제 송풍식이 정답이라 외치던 노인이 이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국식 바닥난방을 권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로버트, 자네 같은 베테랑 검사관이 어쩌다 마음을 바꿨냐고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늦게 한 것뿐이라네. 세상이 이미 가고 있던 길을 나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좁은 신념 안에 갇혀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 새로 짓는 집의 거의 절반이 바닥난방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원래 라디에이터를 쓰던 나라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바닥난방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었죠. 저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만 옛날 방식을 정답이라 우기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준호가 제 면박에 마음 상해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말로 저를 이기려 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떨리는 발로 겨울을 났을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손을 비비며 응급실을 들락거렸겠죠. 사위는 영영 마음의 거리를 둔 손님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저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만들어줬을 뿐이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인 건지 아니면 준호라는 사람의 천성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조용한 방식이 제 평생의 고집보다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올겨울 우리 집에는 새로운 풍경 하나가 생겼습니다. 에밀리와 준호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는 따뜻한 거실 바닥을 제 세상인 양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담요를 깔고 조심조심 앉혀야 했던 옛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죠. 아이는 맨발로, 맨 손바닥으로 그 온기를 마음껏 누리며 까르르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제 발밑에서 올라오는 그 익숙한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하죠. 이 아이는 처음부터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자라는구나. 발이 시린 게 뭔지 모르고 크는구나. 그게 어찌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요. 저는 평생 집이라는 건 튼튼한 골조와 새지 않는 지붕, 규정에 맞는 배관으로 완성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었죠. 진짜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발끝차고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35년 경력의 검사관이 아니라 말수적은 한국인 사위에게서 배웠습니다. 따뜻함은 발끝에서 시작해 마음까지 올라오더군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는 아무리 천장이 후끈해도 마음까지 데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밑이 따뜻하면 그 온기가 종아리를 타고 허리를 지나
결국 가슴 한가운데까지 차오릅니다. 가족의 정이라는 것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시린발을 데워주는 그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그걸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한때 제가 거리를 두었던 제 한국인 사위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밤도 미네소타에는 눈이 내립니다. 창밖은 영화의 세상이지만 우리 집안은 발끝부터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위에서 한 가족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